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간고사 이후 첫 번째 디딤 영상 되겠습니다. 교과서는 44페이지고 이제부터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던 시기, 이제 1910년부터 1945년까지의 그 시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일제 억압적 식민 통치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가 1910년부터 45년까지인데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910년대. 펜이 별로네요. 그 다음에 1920년대, 그리고 마지막 1940년대. 이렇게 세 시기로 구분해 볼 건데요.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할 이 무단 통치, 헌병 경찰제로 무단 통치를 실시하다는 이제 1910년부터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기 전까지 일제가 우리한테 실시했던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냥 간단합니다. 무단. 여러분들 무단조퇴, 무단결석 하면 안 되죠. 내신 점수 많이 깎이죠. 그런 것처럼 무단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1910년대 일제는 헌병 경찰을 동원해서 우리 국민들을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짓밟았습니다. 겁주고 공포스럽게 통치한 게 이 1910년대 통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교과서를 보면, 자, 일제는 1910년 나라를 빼앗은 뒤, 자, 중요한 키포인트 나옵니다. 을사조약 맺었을 때 우리가 통감부를 설치했죠. 이제 나라를 빼앗은 뒤 일제는 우리를 통치하기 위해서 조선 총독부, 그 유명한 조선 총독부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선 총독은 누가 했냐? 우리나라에서 짱은 누가 했냐? 일본의 짱은, 자, 일본 육해군 대장 출신을 조선 총독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수업 시간에 자세하게 좀 더 얘기를 하겠지만, 일단 이거는 군인이란 얘기입니다. 군 출신이란 얘기죠. 여러분들 군인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인하고 멋지지만, 어떻게 보면 일본의 군인은 굉장히 잔인할 수도 있겠죠. 그만큼 잔인한 사람을 총독으로 앉혀서 굉장히 무섭게 통치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의 권한도 주어졌죠. 조선 총독은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또한 군대 통수권, 이건 대한제국식의 고종 황제와 거의 맞먹는 급이죠. 까지 가지고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였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일제는 헌병 경찰을 앞세워, 자, 무단 통치, 마음대로 하는 통치. 그럼 헌병 경찰이 원래 누구냐면, 자, 군인들의 경찰입니다. 근데 이 군인들의 경찰이 일반 민간 업무까지 담당하였고, 자, 웃긴 건 뭐냐면 정식 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처벌할 수 있는 직결 처분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일제는 비인간적인 형벌인 태형을 유지하여 식민 통치에 이용하였다. 태형이 뭡니까? 우리 조선시대 때 엉덩이 때리는 거 기억하십니까? 자, 그건데 우리 한국민들을 자기 마음대로 불러다가 이렇게 교과서 44페이지 밑에 나온 것처럼 마구 때렸다는 거죠. 이렇게 엉덩이 이렇게 드러내놓고 슬슬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또한 일제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빼앗아 기존에 있었던, 자, 황성신문, 장지현 기억하시죠? 대한매일신보 등을 없애고, 자, 민족 의식을 일깨운 역사서나 잡지의 출판을 금지하였다. 이게 출판을 막은 거죠, 언론이나. 또한 많은 독립운동가를 체포하고 애국 단체들을 해산시키는 등, 자, 모든 한국인의 정치 활동을 싹 다 탄압하고 금지시킵니다. 신민회도 이때 이제 해산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교육적 측면에서 어떻게 했냐. 일제는 한국인을 식민 지배에 순종하도록 하고 노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교육 정책을 폈는데 학교에서는 일단 일본어가 국어야. 우리말이 국어가 아니고 일본어가 국어입니다. 우리한테는 고등교육 안 해줍니다. 초등교육, 덧셈, 뺄셈, 나눗셈, 초등교육, 그 다음에 실업교육. 이 실업교육에 과연 뭐가 있을까? 자, 이건 수업 시간에 좀 더 칠판 기준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고, 그래서 고등교육에 기회를 주지 않았다. 멍청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마구 때리고, 그 다음에 신문 이런 거 금지하고 정치활동 금지시키고 멍청하게 교육시키는 이런 통치를 1910년대 해왔다는 것입니다. 자, 일본은 수업 시간에 많이 얘기했지만 바보가 아니죠. 절대 바보가 아닙니다. 그리고 굉장히 잔머리를 잘 굴렸습니다. 이때는. 그래서 이렇게 통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식민지 아닙니까? 식민지를 왜 개척했겠습니까? 나중에 우리 제국주의 시대 때 배우겠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물자를 싹 다 뺏어가는데 그 용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오른쪽 페이지는 뭐냐면 이 경제적 수탈. 우리나라 뭘 뺏어갈 것이냐. 이 부분이 나왔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가장 근간인 땅을 건드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땅을 건드리는 게 그 통치의 제목이 뭐냐면 토지조사 사업입니다. 토지조사 많이 했었죠. 우리가 흔히 양전이라고 불렀던 건데 토지를 조사해서 너 거, 이건 너 거 이렇게 하는 거. 또 하네? 이거 또 하냐? 괜찮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 일제는 식민 통치의 경제 기반을 마련하고자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했다. 약 8년간, 9년간. 이 사업은 명분이야 이건. 이게 명분입니다. 이제까지 양전하면서 많이 이 명분 내세웠던 거죠. 토지 소유권을 명확하게 하여 근대적 토지 소유 제도 확립.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근대적 토지 소유 제도 해줄게, 만들어줄게, 시스템 잘 정비해줄게 이렇게 하는 거 믿으면 안 되겠죠. 이거는 명분일 뿐이고 실질적인 목적은 식민 통치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얼마만큼의 뺏어먹을 땅이 있냐 조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일을 통해서 통치에 필요한 이런 데서 세금 거두면 되니까 재정을 확보하는 데 있는 거죠. 이게 실질적인 목적이구나. 역시. 자, 그래서 토지조사 사업은 이제 조사를 하는데 그 방식이 어떻게 되냐? 소유자가 직접 신고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가서 이 땅 내 거예요 라고 신고를 해야 소유권을 인정받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일단 그럼 신고 또 일본이 여기서 머리 쓴 게 있죠. 이것도 지금 얘기하면 안 되고 수업 시간에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그러면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은 토지들이 있단 말이야. 황실이나 관청에서 소유한 토지. 이거 누구 거지? 나라 건가? 개인 건가? 애매하죠. 주인을 내세우기 어려운 마을 공유지. 지금도 있죠. 용담이라면 용담 마을에서 다 같이 공유하는 공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 집안의 문중 토지. 이런 토지들은 누가 신고할 사람이 없는 거야. 신고해도 이게 누구 건지 명확하게 밝혀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고가 안 된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땅을 조선 총독부가 갖게 되는 거야. 그렇죠. 주인이 없으니까. 주인 없네? 그럼 내 거 갖고 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전 국토의 약 40%, 거의 절반 가까이 먹었다는 얘기죠. 말도 안 되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일본이 싫으니까 당연히 일본이 신고하라고 하는데 과연 신고를 열심히 했겠습니까? 신고 열심히 안 했겠죠. 자, 그러니까 모든 거의 국토의 50%에 가까운 땅을 조선 총독부가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많은 땅을 갖고 왔으니 이 땅을 마음껏 굴리면 조선 총독부가 이를 통해서 세금 수입을 엄청나게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조선 총독부는 너무 좋았죠 지금. 그 다음에 이 많은 땅을 자기만 갖고 있으니보다 같은 팀한테 넘겨주면 더욱더 그 팀한테 세금도 받고 그 팀도 같이 잘 살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되겠죠. 그래서 조선 총독부는 일단
조선 총독부의 소유가 된 토지는 자 여기 나온 동양척식 주식회사. 자, 이 회사와 일본인에게 자기네가 빼앗은 땅을 헐값으로 넘겨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나중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최대 가장 땅 많이 가진 회사가 되고 일본인도 최대 지주가 되게 되죠. 그러면 조선 총독부 좋고 그 다음에 동양척식 주식회사와 일본인 땅 많이 가졌으니까 좋고 특히 일제는 아까 이제 소유권만 자꾸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농민들이 누리던 경작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게 큽니다. 여기 있는 경작권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자 주인이 있는 땅을 개간하여 자 주인이 있는 땅을 개간하여 경작지로 만들었을 때 생겨나는 소작인의 권리이다. 이를 팔거나 물려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주인은 딴 사람이야. 소유권 딴 사람이 갖고 있는 내가 만약 그 땅에서 뭔가 일을 해서 그걸 갖고 왔으면 그걸 팔면 내 돈이 되는 거죠. 이게 경작권인데 이걸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작권으로 돈 벌던 사람들은 이젠 경작권 자체가 인정이 안 돼. 살 길이 막막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농민들은 불리한 조건에 따라 소작농, 남의 땅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 땅 주인한테 엄청나게 많은 그 일한 부담을 갖다 주고 자기는 조금만 먹는 소작농으로 떨어진 경우가 굉장히 많게 됩니다. 반대로 일본인들은 최대 지주가 되고 그럼 어떤 논리가 형성이 됩니까? 이 소작농들이 일본인 땅에 가서 일하고 일본인한테 자기가 일했던 거 갖다 바치고 자기는 조금만 먹는 그런 악순환적 고리가 형성이 돼버린 거죠. 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땅을 잃고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자, 한편 일제는 한국에서 회사 설립을 통제하기 위해 회사령을 실시하게 됩니다. 아까 토지조사 사업, 그다음 우리나라 회사 기업, 우리나라에서 자본의 성장을 막기 위한 회사령 실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업 세우기 어렵게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허가 잘 안 해주겠지. 뻔한 거 아닙니까? 또한 삼림, 그 다음 어장, 광산 등에 대한 법령을 만들고 인삼, 담배, 전매 제도를 실시하였다.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시고 하여튼 그 결과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삼림, 자 산림, 어장, 광산 등에 대한 법령을 만들고 인삼, 담배의 전매 제도를 실시하였다. 간단하게 넘어가시고 그 결과 조선 총독부는 막대한 이익을 얻은 반면 한국인의 경제활동은 더욱더 어려워졌다. 이렇게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자꾸 얘기하지만 이걸 그냥 단편적으로 외우는 게 아니고 일본이 왜 이랬지? 일본이 무슨 냄새가 나지? 이런 걸 좀 연관성을 갖고 이해를 하시면 공부하실 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뭐 2페이지 하느라고 한 13분 정도 걸렸는데요. 이거 보고 여러분들 코넬노트를 열심히 하시고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